오늘 장은 낙폭이 커집니다. 현재 코스피 1.5%까지 낙폭이 확대됐고요. 코스닥도 1.4% 근처까지 좀 가 있습니다. 3,418 정도, 그러니까 3,400선에 대한 오늘 뭐 이를테면 테스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외국인이 현재 4,400개, 그다음에 코스닥은 더 팝니다. 4,800억대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선물도 2,0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은 지금 다 팔고 있고, 기관은 선물은 지금 2,300억 정도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오늘 현재 1,411원도 넘었네요. 2원 가까이 좀 급등을 해서 오늘 이코노미트 시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상황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잘 다뤄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네. 조정 한번 올 거예요. 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네. 오늘 이제 어제죠. 이제 오늘 이제 이경민 부장님 나오는 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지난번에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조정이 좀 온 건가 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일단은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코스피가 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4,500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4,000을 넘어가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곧바로 조금 조심하자라는 스탠스를 말씀을 드려왔어요. 맞았죠. 일단은 그렇게 봤던 이유는 단기 과열, 매물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기보다는 반도체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이 7조 이상 샀다라고 하는데 80% 이상 반도체 매수가 집중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놓고 본다면은 반도체의 상승 기여도 코스피가 100이 올랐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몇 퍼센트의 힘을 줬나 보면은 70%입니다. 네.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너무 쏠려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졌던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AI 거품론이라든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증시가 좀 고점이다, 좀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들을 제하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그동안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 FOMC 이후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채권은 반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따른 좀 되돌림 과정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 국면이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질문 드리는 건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지수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조정, 그래, 뭐, 올 법해. 이게 얼마나 빠질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궁금증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행 EP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오냐면은 저희가 6월 말에 추정을 했을 때가 올해 말에 나가서야 선행 EPS가 한 315포인트 정도 갈 것 같다. 선행 EPS. 이익이요. 근데 지금 이미 315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0배가 3,150이에요. 예. 그러면은 3,200선을 깨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PR 10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오는 데 따른 되돌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익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많이 밀려봐야 3,200을 살짝 깨는 정도, 3,200선 전후 정도로 열어놓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막 반영된다든지. 그렇죠. 작년 8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아무리 나와서 경기 침체 아닙니다라고 해도 샴스 우량이 나와서 뭐 시장을 막 밀어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만 아니라면 저희는 3,200선 전후 많이 밀려봐야 3,150선 전후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 좀 꺾였다, 좀 쉬어간다라고 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추석 연휴 전후까지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다운되는지 만약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선 다시금 시장이 3,300, 400 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3,200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홀딩을 하시거나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 즈음에서는 좀 사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략 3,500 근처까지 갔었던 거 생각하면 3,200선이면 한 10% 네, 정도. 10% 정도로 8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네네. 그 정도면은 뭐 단기 과열해서 매물 소화 과정은 예.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희는 그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고점 대비 15% 20%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시장 상승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쉬니까. 충분히 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점 대비 20%가 빠지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나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더 것이고 많이 하겠죠. 트럼프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더 추진할 거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반대를 못 하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도 더 금리 할 거고 네. 재정 확대 더 할 거고 유럽, 한국.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경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저는 더 센 흐름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조정폭이 어디가 됐든 간에 조정시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부장님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거랑 큰 틀에서 변한 건 네, 사실 변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조정도 예상하셨던 바였는데 그게 네. 사실 지금 온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추세가 꺾일 것이냐 아,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네, 말씀도 그건 하신 거고. 아니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 건강한 조정이라고 했을 때까지 대략 한 150에서 200포인트 네. 정도 더 내려갈 여지도 네. 있으니까 그 정도 내려가더라도 막 패닉에 빠지거나 아유, 감정적으로 흔들리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부장님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몇 가지 여쭤보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네. 파월의 고점론, 네. 그다음에 AI 거품론,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 특히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1,411원을 10원을 넘은 것 네. 등등등. 여기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국채군이 막 올라오고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네, 재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로 이렇게 연결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AI 거품론, 파월의 고평가 언급, 정부 셧다운 이슈, 네.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이런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시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뭐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조금 걱정하고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고용 지표입니다. 예. 10월 3일 아이러니하게도 추석 연휴 첫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요. 네, 네. 11월 초에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까? 최근까지 시장이 끌어왔던 것들은 금리 인하 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갑자기 몇 달 연속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이 좋아질까? 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 기대는 이미 내년까지 금리 인하 6번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 좀 후퇴해서 5번 정도로 후퇴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고 한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채권금리는 반등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반등을 했죠. 그런 것들이 조정을 빕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월 초, 1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까지도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 드라이버가 더 세지고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뭐 아직까지는 서로 각자 도생 아니면은 동상이몽 네, 다 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 보고 있어서 저는 조정폭이 크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왜 자꾸 10월, 11월까지 고용을 좀 불안하게 보냐.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2월달, 3월달에 해고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게 도지 프로그램 때문이죠. 예, 정부 쪽 공무원들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장기 휴가를 냈던 사람들은 한 5월, 6월부터 좀 거기에 집기에 잡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건 사람들은 보통 6개월 뒤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월 달에 소송을 건 분들은 8월, 3월 달에 가장 많이 해고가 당했는데 그러면 9월. 좀 딜레이 돼서 4월 달에 소송을 건 사람은 10월 달에 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고용 지표로 연결되는 거는 한 달 뒤죠. 뒤니까. 그러니까 10월, 11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네. 조금 고용 지표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경민 부장이 말한 것대로 거꾸로 가서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시각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연준은 내년까지 4번 금리 난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에서 시장은 6번, 최근 좀 후퇴해서 5번 기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좀 흔들리는 정도. 만약에 고용 쇼크가 연속되게 된다면 좀 단기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오늘 그 미국의 GDP 확정치 나온 거 3.8%까지 나오니까 뭔 금리 인하야라는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 경기가 맞습니다.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야. 그리고 사실 이렇게 GDP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 소비 지출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고용도 뭐 일시적인 거 넘어가면 또 다시 좋아지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거는 시장에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흔들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폭은 지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컨빅션이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동력이 시장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힘이 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책 동력 말씀하시면 우리만큼 정책 동력이 좀 센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뭐 우리 시간은 새벽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뉴욕 증권거래소 그 타종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투자 많이 해라. 우리 뭐 니네들이 원하는 시장에 바뀌어야 될 거 다 바꿀 거야. 뭐 이렇게 의지 또 표현하고. 그 당장 그동안에 뭐 별로 그 움직임이 이렇게 변변치 않았던 증권주 지주주도 오늘 같은 장에도 비교적 괜찮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큰 변수가 환율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다 업프론트 선불이야. 뭐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이면 알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건데 환율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환율은 만약에 무역 협상이 파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 저희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왜 불안해할까라는 거죠. 그렇죠. 통화 수합 없이 체결이 될 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국으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관세를 25%로 받고 내면서 그냥 3,500억 달러는 그냥 갖고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관세를 다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더 나빠질까? 훨씬 좋아지죠. 그게 문제지. 맞아요. 여기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3,500달러를 내든지. 내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런 계약 조건 가져오면 바로 사기꾼으로 신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안타깝게도 일본하고 유럽이 서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조금 시장 압박을 주는 부분들, 그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원달러 환율에 좀 녹아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무역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1심에서 냈고요. 맞아요. 2심에서도 냈습니다. 근데 3심이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은 거의 하여간 트럼프 중심으로 냈다고는 하는데. 근데 법리를 따지는 사람이면 이건 무조건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반반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번에 사인을 하게 되면 관세가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인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그래서 좀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게 진짜 우리 정부의 전략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그럼 자동차 어떡하냐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고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향은 받겠지만 자동차가 그렇다고 해서 부러질 것인가? 이제 망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미국 내 판매되는 전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의 60%가 미국 내 현지 생산입니다.
그건 지금 얘기인 거죠? 네.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내년은 70%, 2, 3년 그렇죠. 내에 80%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자동차 때문에 3,500억 달러를 다 줘야 된다? 그게는 이해득실을 차원에서 본다면 더 손실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반도체도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우리 다른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 심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요인들이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쁜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기저에 깔린 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는 미국이 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이제 네 그렇죠. 하고 이렇게 가고 네. 저렇게 가라 해서 저렇게 하고 익숙하죠. 사실 그게 일본이나 유럽이 이미 맞습니다.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하고 힘센 나라는 일본이나 유럽이 저렇게 하는데 왜 한국이 훨씬 더 힘도 약하고 작은 나라가 왜 저렇게 버팅기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사들도 보면 논조가 좀 그런 논조들도 네, 좀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무슨 외환위기 오는 게 아니냐는 네, 걱정들이 있는 거. 사실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달라고 또 선불로 달라고 그러는데 4,100억 달러 외환보유국 나라가 3분의 1을 주고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이 외환위기 안 오겠습니까? 환율이 2,000불, 네, 2,000원 넘어가죠.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3,500억 달러 문제를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환율도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1,500원, 2,000원 가는 거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지금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외국인은 5,500억 넘게 팔고는 있습니다. 네. 자, 뭐 그건 외국인들 얘기고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더 다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섹터 얘기는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시장 얘기하실 때 너무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했던 대표적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펀더멘탈에 그러니까 반도체 앞으로의 펀더멘탈에 맞습니다. 크게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아졌죠. 그쵸. 더 좋아졌죠. 네. 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상승 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던 상황에서 이 각도가 이익이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튀어오른 거죠. 그에 따른 되돌림은 있겠지만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방향성 자체는 좀 더 우상향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 상승을 이끌어간 반도체의 힘을 보면은 다음 상승 사이클의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도체 이만큼 힘이 있어. 다음 그렇죠. 사이클에서 한 번 더 보여줄게. 보여준다. 네. 아. 그래서 좀 저는 반도체가 단기 과열이라고 좀 오버슈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건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좀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건 오버웨이트하고 있는 반도체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뭐 언더웨이트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최근 급등을 하니까 오버웨이 폭을 많이 늘렸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오버웨이 폭을 조금 줄이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비중 확대에게는 계속 유지하는데 그렇죠. 그 너무 오른 데 따른 그 급등세에 따른 비중 확대 폭이 커진 것들은 좀 줄여놓고 다른 쪽을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지 지금 반도체가 끝났다? 아닙니다. 저는 내년엔 더 세게 더 올라갈 세게 수 할 있다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반도체가 이제 사실 또 언제 또 확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 이건 사실 누구도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뭐 오긴 오겠지만 요 사이에 뭔가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게 뭐 조방원전도 있을 거고 네. 방산주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방산주 있을 좋죠. 거고 뭐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네. 무슨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섹터 있을 때 부장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일단은 최근 순환매되는 흐름들을 보면은 그냥 일단 싼 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많이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눌려 있었거나 최근 증권이나 지주사나 아니면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좀 쉬어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네. 아마 업종들을 쭉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고점을 뚫고 올라간 업종은 딱 두 개입니다. 반도체하고 지주사. 그렇죠. 네. 네, 반도체 나머지는 지주. 박스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못 오른 애들을 좀 쳐다보자라는 쪽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업종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쪽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도 그동안 좀 저평가된 업종들로 평가되었었지만 한동안은 카카오가 오르더니 최근 어제는 엔사가 막 급등을 하면서 좀 방향성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나오면서 갭을 메꾸는 그러니까 저평가되었던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는 예.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한 1분 반 네. 남았으니까 투자 전략을 여쭤봐야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00 이상에서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 80%, 90%, 100% 되시는 분들은 3,400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내가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 그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3,500 넘고 4,000 간대라고 서두르시지 말고요. 추석 연휴 전후,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비중이 100%다, 난 신규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부터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보통 피라미딩 전략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조금 사고 밀릴 때마다 그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까지는 조금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10월 연휴, 추석 연휴 직후에 3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미국은 9월 달이 안 좋고 10월 달부터 좋다라는 점이 있는데 한국은 9월, 10월이 안 좋습니다. 매달 10월이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언더퍼폼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아마 10월 달 동안은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주식 투자는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막 장이 좋을 때는 막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또 따라가게 되고 또 장이 나쁘면 또 이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차분하게 조금 시장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서둘러서 뭐 이렇게 사거나 팔거나 굳이 하실 필요 없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반도체나 이럴 경우에는 굳이 팔 필요 없다. 예, 오늘 이렇게 이재명 부장님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